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요. 행사 망치게 할 일 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화려한 런칭쇼 단상 위에서 제 며느리 최유라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달려오느라 퀴퀴한 누룩 냄새가 밴 낡은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제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촌스러운 밀주 좀 그만 만드세요. 냄새나서 머리 아파요. 그 촌스러운 밀주는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복원한 왕실의 비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남편의 혼이 담긴 그 비법을 훔쳐가짜 술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돈 1억 원을 뜯어가 오늘 이 화려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앉을 자리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창피해요. 며느리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 회사의 전무이자 제 남편의 유일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거칠게 밀치고 제 앞에 엎드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모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며느리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모님? 저는 제 팔을 붙잡은 경호원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낡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제 앞에 강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강 전무인가? 나요, 박계순이. 지금 당장 1층 연회장 런칭쇼 중단시키게. 그리고 저 여자 최유라 씨 사기 및 상표 도용으로 즉시 고소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순창에서 평생 누룩을 빚어온 73살 박계순입니다. 이것은 제 모든 것을 훔쳐간 며느리의 가장 화려한 잔칫날, 제가 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아주 쓰리고도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사모님.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수많은 카메라. 제 며느리 최유라가 주인공인 무대였습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낡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 전무인가? 나요, 박계순이. 지금 당장 1층 연회장 런칭쇼 중단시키게. 그리고 저 여자 최유라 씨 명인 유통 이름으로 사기 및 상표 도용으로 즉시 고소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순창의 낡은 한옥집에서 누룩을 빚는 73살 박계순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독하다고 하실 테고 어떤 분은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 1억 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하루는 남들보다 이르게 시작됩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요.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고두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제 남편 송병준 명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네요. 사람들은 남편을 대한민국 3대 전통주 명인이라 불렀습니다. 그이가 떠난 후 저는 이 고택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돈이나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냄새, 누룩이 익어가는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냄새. 바람이 불면 처마 밑에 매달아둔 메주와 뒤뜰 장독대에 술 익는 냄새가 뒤섞입니다. 이 냄새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삶 그 자체입니다. 마른 손으로 장작을 패고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그 고두밥을 식혀 누룩과 섞어 술을 빚습니다. 이 단순한 노동 안에 제 남편의 철학이 담겨 있지요. 술은 속임수를 모릅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기다린 만큼만 맛을 내어줍니다. 그날도 꼭두 새벽부터 술을 빚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좋아 마당에 누룩을 널어 말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시끄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 송재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스타트업을 한다더니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재혁이는 마당에 들어서자 마지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재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기둥뿌리를 뽑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늘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투자금이 막혔어요. 이번 달 임대료랑 직원 월급을 못 주면 저 정말 끝이에요. 아들은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딱 1억. 1억만 더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꼭 성공해서 10배, 20배로 갚을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배, 20배로 갚는다는 말. 그 말에 속은 세월이 얼마인지요. 하지만 어미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의 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방으로 들어가 낡은 자개장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명인 유통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미였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제 손에서 통장을 받아든 재혁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 세워둔 외제차에서 며느리 최유라가 내렸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졌다는 며느리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 차림의 며느리는 이 낡은 한옥집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 다 됐어? 유라는 마당에 널린 누룩을 보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 진짜 냄새.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목례만 까딱하고는 아들이 들고 있는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1억. 맞네. 그리곤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촌스러운 밀주 좀 그만 만드세요. 냄새나서 머리 아파요. 그러더니 유라는 제가 밤새 빚어 햇볕에 말리던 누룩 틀을 발로 툭 찼습니다. 아이 냄새. 하얀 누룩가루가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마른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눈치를 볼 뿐이었지요. 어머니, 그럼 저희 급해서 가볼게요. 두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저와 며느리의 구두 발자국에 흩어진 누룩 가루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걷어찼는지, 이것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흩어진 누룩을 쓸어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뜰의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자물쇠를 걸어둔 곳입니다. 창고 문을 열자 마당의 쿰쿰한 냄새와는 다른 향이 풍겨왔습니다. 달콤하고 그윽하고 서늘한 꽃향기였습니다. 수백 개의 장독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안쪽에 작은 독 하나를 열었습니다. 붉은 꽃잎 몇 장이 띄워진 영롱한 황금빛의 술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비전, 화원주였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복원한 술이자 저만이 빚을 수 있는 유일한 술이었지요. 여보, 이걸 지키는 게 맞겠지요. 저는 술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꽃향기와 함께
알 수 없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1억 원을 가져간 날, 저는 흩어진 누룩을 쓸어 담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갈까, 흙이 묻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발로 찼다는 사실은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지요. 이 누룩 한 조각에 쌀 몇 마리 들어가고 땀 몇 바가지가 스미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다시 술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으니 됐다. 그리 생각하려 해도 며느리의 그 냄새 난다던 경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면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이장댁 텔레비전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 순창 큰어르신 며느님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처럼 조명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K- 새로운 바람, 최유라 대표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통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읍내에 사는 손잡벌 되는 젊은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터넷, 그걸 좀 보자고요. 그 젊은이가 작은 화면을 두드려 보여준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며느리 최유라는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본다는 그 인스타그램에는 제 고택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3년간의 고된 연구 끝에 복원한 조선 왕실의 비주, 시어머니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저는 기가 막혀 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룩을 빚던 사진, 제가 고두밥을 찌던 뒷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그 모든 것을 한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고 주류유통사 명인유통과 독점 런칭 계약. 명인유통. 제 남편 송병준이 피땀으로 일군 바로 그 명인유통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1억 원은 스타트업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급 사업을 위한 자금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재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제가 막 전화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목소리가 어색하게 높고 빨랐습니다. 재혁아, 네 어머니. 인터넷인지 뭔지 그거 봤다. 내 며느리가 술 사업을 한다더구나.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그게 1억 원. 그 돈 여기에 쓴 거냐? 재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유라가 어머니 뜻을 이으려고. 내 뜻? 네. 아버님처럼 어머니처럼 전통을 살리자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그 술 이름이 뭐라더냐?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유라주요. 유라주.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로 고상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유라가 이거 성공하면 어머니 호강시켜드린다고. 됐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호강이라는 말이 이토록 역겨운 단어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남편이 쓰던 서재,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방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저도 잘 드나들지 않던 곳입니다.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방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훔쳐갈 것이라곤 낡은 책뿐이었으니까요.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가지런했습니다. 아니요. 가지런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정리를 한 것처럼요. 남편의 책상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책장. 그중 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붓글씨로 직접 표지를 쓴 화온주 복원일지. 남편의 평생이 담긴 그 일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야 기억이 났습니다. 1억을 받으러 오기 몇 주 전 며느리가 혼자 집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더니 한참을 이 사랑방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책들이네요. 와, 정말 멋지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철이 들어 남편의 유품을 기특하게 본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도둑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돈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혼을, 이 집안의 뿌리를 통째로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은 그 일지를 훔쳐간 대가였을 겁니다. 그녀는 제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유라주라는 가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장댁에서 얼핏 본 런칭쇼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서울. 명인유통 본사 1층 연회장. 제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술을 훔쳐 잔치를 연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에 대한 능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안에 고이 모셔둔 남편이 명인 칭호를 받던 날 저를 위해 맞춰주었던 쪽빛 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정갈한 명인 자수가 빛났습니다. 이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그 유라주라는 것이 감히 내 남편의 화온주를 얼마나 더럽혔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쪽빛 한복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자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챙겼습니다. 뒤뜰 비밀 장독에서 하룻밤을 꼬박 걸러 맑게 떠낸 화온주 원액이었습니다. 작은 호리병에 담으니 영롱한 황금빛이 꼭 맑은 꿀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 증거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느리고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제 마음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요? 가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훔쳐갔느냐 따져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아들 재혁이를 붙잡고 어미의 마지막 호소를 해야 합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제 남편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의 술이 제 남편의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면 그냥 조용히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막는 어미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차고 매캐했습니다. 순창의 흙냄새, 누룩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의 사무실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재혁이는 늘 강남에 있는 번듯한 사무실이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가져간 아들은 그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소 하나를 들고 찾아간 곳은 유리로 번쩍이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은 15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들여다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두어 개와 먼지 쌓인 화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건물 관리인이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1503호 송재혁 대표라고. 아, 거기요. 관리인은 혀를 찼습니다. 석 달째 월세도 밀렸어요. 어제 짐 뺀다고 통보 왔는데. 네. 스타트업인지 뭔지 한다더니 투자금이 막혔다고 하더군요. 젊은 사람이 안 됐지요. 석 달째 월세가 밀렸다는 말. 제 아들은 이미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 1억 원은? 그 돈은 사무실 월세를 낸 돈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며느리의 술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서서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다. 재혁이가 며느리 사업을 도운 게지. 그게 성공하면 다 잘 될 게야. 저는 애써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발길을 돌려 아들 내외가 산다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최유라였습니다. 화려한 화장, 값비싼 실내복. 저를 보는 며느리의 눈에 반가움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당황함 그리고 짜증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재혁이 좀 보러 왔다. 재혁 씨 지금 바빠요. 저도 내일 런칭쇼 때문에 정신없고요. 며느리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유라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가져간 것, 내 아버님 일지, 내놓거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지요? 아, 그 낡은 공책이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하려고 가져왔어요. 연구 자료로요. 연구, 네. 어머님은 평생 술만 빚으셨지 그걸 어떻게 파는지 모르시잖아요. 이건 사업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의 평생이 담긴 기록이 낡은 공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화원주다. 내가 만든 건 가짜야. 며느리는 호리병을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밀주 팔러 오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재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재혁이는 제 손에 들린 호리병과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재혁아, 내가 대답해라. 내 며느리가 내 아비 일지를 훔쳐갔다. 너도 알고 있었니?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야. 우리가 성공하면 다. 성공? 저는 재혁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사무실 석 달치 월세도 밀렸다더구나. 내가 말한 스타트업. 그것도 거짓이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 낡은 술병은 뭐예요? 그거 들고 내일 런칭쇼 와서 회방이라도 놓으시려고요? 회방? 저는 며느리의 그 뻔뻔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촌스럽게 굴지 마세요. 아버님 이름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솔직히 촌스럽잖아요. 유라주 어때요?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됐죠. 그리고 어머님 방식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그 일지 보고 훨씬 더 마시기 좋게 계량했다고요. 계량? 네. 어머님 술은 독하고 향만 강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마셔요. 제가 만든 게 훨씬 나아요.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제 남편의 인생을, 제 삶을 그저 촌스럽고 오래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호리병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셔봐라. 이게 진짜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호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술맛을 보길 바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짜인지 그 혀로 직접 느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대로 부엌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 유라주는 아주 섬세한 술이에요. 이런, 정체 모를 술이랑 같이 둘 수 없어요. 혹시라도 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호리병 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싱크대에 황금빛 술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차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달콤하고 그윽한 꽃향기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제 남편의 혼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월이 하수구로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라야 그래도 라며 쩔쩔맬 뿐이었습니다. 호리병이 비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빈 병을 제게 툭 던졌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그리고 내일 런칭쇼. 어머니, 절대 오지 마세요. 어머니, 그 냄새나는 한복 입고 오시면 행사장 분위기 다 망쳐요. 아시겠죠? VIP들만 오시는 자리예요. 어머니 앉을 자리는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는 여전히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오늘은 돌아가. 성공해서 꼭 찾아갈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이곳에 오게 했던 마지막 희망.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싱크대 거품 속으로 사라진 화온주와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빈 호리병을 들고 그 지옥 같은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추웠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순창의 겨울바람보다 매서웠습니다. 이제 저를 망설이게 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미련이 그렇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그 런칭쇼라는 곳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제 남편의 자리가 제 자리가 어디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런칭쇼가 열리는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묻은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싸구려 여간방이었지만 마음은 경건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쪽빛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명인 칭호를 받던 날 제게 처음으로 맞춰주었던 그 옷입니다. 옷깃을 여미니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명인 자수가 제 가슴팍에서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명인 유통 본사 건물은 제 남편의 사진이 크게 걸린 그 건물은 마치 딴 세상처럼 화려했습니다. 1층 연회장 입구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인파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가 행사를 위해 준비된 전통주 장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 한복 차림은 오히려 이 행사의 훌륭한 배경이 되었지요. 연회장 가장 앞자리, 며느리 최유라가 가장 빛나는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흰색 드레스,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녀는 자신이 만든 유라주를 들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 최유라가 3년간의 연구 끝에 복원한 조선 왕실의 비주, 유라주를 소개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 재혁이는 그 옆에서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가자 분주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며느리 최유라가 마침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모든 조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단상의 며느리와 그 앞에 선 저를 동시에 비췄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작게 울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입은 한복을 보고 그녀는 모든 것을 망치러 온 회방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최유라는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요. 행사 망치게 할 일 있어요. 경호원 2명이 제 팔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명인유통의 강 전무였습니다. 제 남편이 아들처럼 아끼던 그 강 전무였습니다. 강 전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90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모시러 가지도 못했는데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며느리 최유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모님? 아들 재혁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제 앞에 엎드린 강 전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랜만이요, 강 전무. 네, 사모님. 저는 강 전무를 지나쳐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린 며느리를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강 전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 전무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요. 강 전무인가? 네, 사모님. 나요, 박계순이. 지금 당장 1층 연회장 런칭쇼 중단시키게.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저 여자 최유라 씨. 명인유통 이름으로 사기 및 상표 도용으로 즉시 고소하게. 강 전무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 사모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 전무가 전화를 끊고 저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여러분께 긴급히 공지합니다. 본 런칭쇼는 저희 명인유통의 중대한 착오로 인해 즉시 중단됩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강 전무는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명인유통을 설립하신 고 송병준 명인의 유일한 배우자이시며 명인유통에 숨겨진 대주주 박계순 사모님이십니다. 대주주. 며느리 최유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재혁이가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강 전무는 며느리가 들고 있던 유라주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술은 최유라 씨가 복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계순 사모님만이 그 비법을 소유하신 화원주를
불법으로 도용한 명백한 모조품입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저와 며느리, 아들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 재혁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유라가 시킨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 송병준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제 자식과 며느리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유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화장이 범벅이 된 흉측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내 눈앞에서 싱크대에 부어버린 술, 그 냄새 난다던 그 촌스러운 밀주, 며느리의 눈동자가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들이 마시려던 이 가짜 술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빚은 단 한 병 남았던 진짜 화원주 원액이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손으로 내 복을 걷어차고 내 남편의 뿌리를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고 너는 내 애비의 혼이 담긴 일지를 도둑맞고도 어미에게 2억을 더 달라던 놈이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던 이 행사가, 내가 냄새난다던 이 늙은 어미가 바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뒤에서 아들 재혁이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연회장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기자들도 하객들도 그 난장판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흔적이 남은 명인유통 꼭대기층의 낡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저를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 볕이 발에 누렇게 변한 벽지, 그리고 벽 한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 10년 전 그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이곳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여보, 저 잘한 건 맞지요? 당신의 이름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제 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벼랑 끝으로 민 것만 같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주 오랫동안 앓던 몸살이 끝난 것처럼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승리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무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난장판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 전무가 제 아들 재혁이와 며느리 유라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지고 값비싼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흉측했습니다. 아들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얘졌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오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며느리 유라는 말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어머님 회사인 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지 눈앞에 닥친 파멸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소는 제발 강 전무님이 그러셨어요. 명인 유통에 끼친 손해 위약금 8억 원. 8억 원을 배상하라고. 어머니, 저희 집 팔아도 그 돈은 저희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에 저는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두려워한 것은 제 남편의 일지를 훔친 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빚은 수를 하수구에 버린 그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8억 원이었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짓밟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운다고 해서 내가 하수구에 버린 그 화원주가 돌아오지 않는다. 아들 재혁이가 기어오듯 제 무릎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갚을게요. 제가 평생 일해서 그 8억 원 꼭 갚을게요. 그러니 제발. 유라랑 저 감옥만은. 저는 제 무릎을 잡은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참으로 희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흙 한번 만져보지 않은 고생 모르는 손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비의 이름을 팔아 돈을 구걸했다. 그리고 너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세월을 짓밟고 그것을 계량이라 불렀다. 8억 원? 그 돈은 너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은 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 전무를 보았습니다. 강 전무 네. 사모님, 고소는 취하하게. 어머니, 아들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대신 저는 덧붙였습니다. 대신 8억 원에 대한 명인 유통의 손해배상 청구는 대주주인 내가 떠안겠네.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대신 그 빚은 저 두 사람이 내 밑에서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것이야. 저는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당장 순창으로 내려가거라. 너희가 살던 그 번쩍이는 집은 필요 없다. 내 집, 그 낡은 한옥의 행랑채를 내어주마. 거기서 내가 매일 새벽하는 일을 그대로 배우거라.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부터 쌀을 씻고 누룩을 밟는 것까지. 어머니, 하지만 저희는 며느리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선택해라. 감옥이냐, 누룩이냐.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창의 제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것은 이제 제 일이 아닙니다. 행랑채에서 아들 재혁이가 서툰 솜씨로 불을 붙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채웁니다. 며느리 유라는 인스타그램인지 뭔지를 하던 그 곱던 손으로 차가운 냇물에 쌀을 씻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흙대는 이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술 빚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일을 묵묵히 따라하게 할 뿐입니다. 두 사람이 변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속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8억 원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제 몫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견뎌내고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합니다. 가끔 아들 몰래 뒤뜰에 비밀 장독을 엽니다. 화원주는 여전히 그윽한 향을 내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손에 사라진 것은 원액 한 병일 뿐 제 남편의 혼은 이 수백 개의 장독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손주, 즉 아들 부부의 아이를 순창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미 아비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닙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냄새예요?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향합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장독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황금빛 술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말이다. 내 할아버지의 마음이란다. 술은 속임수를 모르지. 정성을 들인 만큼, 기다린 만큼만 맛을 내어준단다. 때로는 아주 달고, 때로는 아주 쓰기도 하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란다. 저는 맑게 익은 술을 한 모금 떠서 하늘에 뿌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에게 이제야 정말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박계순 어르신이라면 어떤 결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어르신처럼 5년간 누룩을 빚게 하고 기회를 준다. 2번. 당장 감옥에 보낸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르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